출산 후 부유한 아버지께서는 일부러 몰래 병원에 오셔서 저를 놀라게 해주시려 했어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아기의 소박한 옷과 용품을 보시자마자 아버지는 곧장 물으셨죠. 얘야, 아빠가 매달 보내준 돈 500만 원이 부족했던 거니? 저는 깜짝 놀라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농담하시는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대답했죠. 저는 제 적금과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했어요. 아버지. 제 대답을 들은 아버지께서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얼굴이 붉어졌고 그때 마침 남편과 시어머니가 병실로 들어오셨는데 저는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느 지역에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채널이 더욱 성장하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소독약 냄새와 퀴퀴한 공기가 지수의 의식을 맞이한 첫 번째 감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 방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온몸의 통증, 특히 아랫배 쪽의 통증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옆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밀려오는 엄청난 안도감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된 소박한 아기 침대 안에 아직 붉은 핏덩이 같은 작은 존재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감격의 눈물이 다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검지 손가락 끝으로 그 작은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분만실에서 몇 시간 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이 깨끗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수는 살짝 비뚤어진 머리 스카프의 위치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녀는 이 공립병원의 3인실을 선택했습니다. 선택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그녀와 남편 민준의 재정 상황에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방에는 4개의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녀의 침대와 구석의 다른 침대 하나만 사용 중이었지만 천장의 선풍기는 느리게 돌아가며 단조로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더위를 식히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 전 시장에서 샀던 연한 파란색 털 담요가 그 작은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김 여사가 이 담요를 보여줬을 때 비웃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런 싸구려를 왜 샀니, 지수야? 나중에 아기 피부 가려워진다. 너 너무 아끼는 거 아니니? 어쩜 자기 자식한테 이렇게 인색할까? 지수의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인색하다니. 그녀는 단지 현실적으로 노력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 민주는 사기업의 평범한 사무직 직원이었습니다. 그의 월급은 대도시에서 일상생활을 꾸려나가기에 빠듯했습니다. 출산 비용을 충당하고 아기 용품을 사기 위해 지수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임신 6개월부터 그녀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일했고 종종 등이 뻣뻣해지고 눈이 시릴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비싼 음식을 먹고 싶은 입덧의 욕구를 참았습니다. 친구들이 새 가방이나 옷을 자랑하는 것을 볼 때 군침을 삼켰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아이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도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신과 김 여사에게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민준 자신은 지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은 착했지만 어머니에게 너무 순종적이었습니다. 김 여사의 태도에 대해 지수가 불평할 때마다 민주는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참아줘, 여보. 엄마는 원래 그래. 연세 드신 분이니 이해해줘. 민주는 결코 그녀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 문제에 관해서는 민주는 항상 월급을 김 여사에게 맡겨 관리하게 했습니다. 지수에게는 자주 부족한 일을 생활비만 주어졌습니다. 나 부업해야겠어, 여보.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할 수 있다면 해.
아내로서의 의무만 잊지 마. 지수는 병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에 상념에서 깨어났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상냥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일어나셨어요. 지수 산모님. 몸은 어떠세요? 앉을 수 있겠어요? 그녀는 링거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간호사님. 아직 좀 쑤시지만 정말 기뻐요. 지수가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기가 정말 건강해요, 산모님. 잘생겼어요. 체중 3점, 2kg, 키 49, cm. 완벽합니다. 간호사가 칭찬했습니다. 지수 산모님 대단하시네요. 임신 중에도 열심히 검진 받으시고 모든 것을 혼자 준비하셨다고요. 남편분이 산모님이 모든 행정 처리를 직접 하셨다고 하더군요. 정말 자립심이 강하세요. 지수는 희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립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남편이 언제 돌아오는지 물어보려 했을 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민준이나 김 여사도 아니었습니다. 지수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값비싼 실크 셔츠를 입은 키 크고 건장한 인물이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강인하고 위험 있는 얼굴은 약간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습니다. 최 회장,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가 안으로 들어서자 좁은 3인실은 순식간에 더욱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값비싼 향수 냄새가 소독약 냄새를 압도했습니다. 최 회장은 거미줄처럼 얽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소유한 재벌이었습니다. 지수는 그의 외동딸이었지만 그녀는 민준과 결혼한 후 소박한 삶을 선택했고 이는 처음에는 아버지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소원해졌습니다. 지수는 자존심 때문에 부탁할 수 없었고 최 회장은 너무 바빠서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지수는 앉으려고 애쓰며 물었습니다. 복부의 통증이 다시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내 아버지다. 지수야. 최 회장이 무겁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지수의 침대에 가까이 오지 않고 바로 여박이 침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뒤에 서 있던 그의 비서는 커다란 수입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아기 침대에 다가갔습니다. 그는 첫 손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굳어진 얼굴이 점차 부드러워졌습니다. 남자아이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아버지. 아버지의 손주예요. 지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손가락을 뻗어 담요 밖으로 튀어나온 작은 손을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미소가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은 방 주위를 훑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기 시작한 철제 침대에서부터 삐걱거리는 선풍기, 그리고 손주를 감싼 연한 파란색 털 담요에 이르기까지. 이런 방에 있는 거니? 그의 목소리는 무표정했습니다. 네, 아버지. 3인실이에요. 깨끗하면 됐죠. 지수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무슨 담요니? 왜 이렇게 재질이 거칠어?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웠습니다. 그거 시장에서 샀어요. 아버지, 꽤 괜찮은 재질이에요. 깨끗하게 세탁했고요. 최 회장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억눌린 분노가 있었습니다. 지수야. 그가 조용하지만 힘주어 불렀습니다. 아빠는 너를 놀라게 해주려고 몰래 온 거야. 네가 VVIP 병실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아빠는 네가 우리 손주에게 최고를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 아빠. 저는. 최 회장은 손을 들어 지수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뭘 봤지? 아기 옷은 소박하고 담요는 싸구려야. 내 방은 이렇고.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얘야, 아빠가 매달 보내준 돈
500만 원이 부족했던 거니? 지수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500만 원 매달. 그녀는 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부자연스럽고 불안한 웃음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농담하시는 거죠? 500만 원이라뇨. 농담이라고. 최 회장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아빠는 돈에 관해서, 특히 내 외동딸에 관한 일로는 절대 농담하지 않아. 지수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거짓말을 찾았지만 그녀가 발견한 것은 오직 진실한 분노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돈을 보낸 적 없어요. 저는 제 적금과 프리랜서 일로 번 돈으로 이 모든 비용을 충당했고 제 생활비를 해결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천장의 선풍기가 삐걱거리는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최 회장은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피로로 창백했던 그의 얼굴은 이제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치심 때문이 아니라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해했습니다. 왜 딸이 야위고 초췌해 보였는지, 왜 손주가 싸구려 담요에 쌓여 있었는지. 프리랜서 일이라니. 최 회장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네 적금이라니.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김 여사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그녀가 들어오기도 전에 들려왔습니다. 하하하, 민준이 너도 참. 나중에 우리 새 디자인 가방 또 사자꾸나. 색깔만 잘 맞으면 돼. 민준과 김 여사가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순식간에 멎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명품 부티크의 쇼핑백이 가득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반짝이던 김 여사의 눈은 이제 지수의 침대 옆에 분노의 신처럼 우뚝 서 있는 최 회장의 모습에 질려 얼어붙었습니다. 깨진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 했습니다. 복도에서 들렸던 김 여사의 유쾌한 웃음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병실 안에 얼어붙은 분위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김 여사는 문간에 뻣뻣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유명 브랜드 로고가 찍힌 종이 쇼핑백 몇 개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지수의 남편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동차 전조등에 놀란 사슴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손에 들린 쇼핑백은 거의 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지수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쇼핑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김 여사가 들고 있는 쇼핑백 중 하나에서 수백만 원짜리로 짐작되는 빨간 가죽 핸드백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소박한 아기 다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아프게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회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두 사람을 산 채로 가죽을 벗겨낼 듯한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매우 짙었고 좁은 방을 가득 채우는 뜨거운 열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김 여사가 가장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상황을 장악하려는 그녀의 본능이 곧바로 발동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쇼핑백들을 방박바닥에 내려놓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억지로 지은 미소는 흡사기괴한 표정 같았습니다. 어머나, 최 회장님. 세상에, 벌써 오셨어요. 미리 말씀이라도 하시지 그러셨어요. 아이고, 드디어 손주를 보러 오셨군요.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최대한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민준도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죄송해요. 방금 돌아왔어요. 잠시 식사 좀 하고 오느라. 그는 재빨리 손에 든 쇼핑백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우스꽝스럽고 헛된 행동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그들의 인사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민준과 김 여사의 얼굴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식사라니,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비싼 부티크에서 식사를 하셨나 보군요. 김 여사는 즉시 당황했지만
이를 감추려 노력했습니다. 아, 그거요. 그건 친구 부탁으로 잠깐 들른 거예요. 마침 구내식당에 가는 길이었거든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지수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최 회장은 지수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의 키 크고 거대한 몸집은 민준과 김 여사를 반사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최 회장이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김 여사님. 내 딸에게 매달 주라던 500만 원은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는 지수에게서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란스러움이 점차 공포로 변하는 눈빛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답을 찾기 위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주는 침을 삼켰습니다. 옥수수알 만한 땀방울이 그의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도움을 청하듯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여사가 재빨리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가짜 친절한 얼굴은 이제 꾸며낸 슬픈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놀랐다는 듯 가슴에 손을 대기까지 했습니다. 무슨 돈 말씀이세요, 회장님? 500만 원이요? 아이고,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네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회장님. 오히려 저희가 힘들었죠. 힘들었다고요? 최 회장이 되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김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이제 그녀의 어조는 비난으로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이 지수가 사치가 너무 심해요. 회장님은 아마 따님분의 진짜 성격을 모르실 거예요. 민준이랑 결혼한 이후로 얘가 얼마나 해픈지 몰라요. 민준이 주는 생활비는 한 번도 충분했던 적이 없어요. 뭘 자꾸 사달라고 하죠. 입덧이라고 하지만 어째 입덧으로 찾는 것들이 전부 비싼 것들 뿐이던지. 지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언제 비싼 물건을 요구했어요? 그녀가 항의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노의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너 모르는 척하지 마, 지수야. 김 여사가 매섭게 반박했습니다. 네가 이상한 디자인의 인부복을 사달라고 하고 네가 비싼 식당 음식을 사달라고 했잖아. 민준이 얘 머리가 9번이나 빙빙 돌 지경이었어. 우린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느라 허리가 휘었단 말이다. 이것은 엄청난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수는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야시장에서 샀던 인부복 3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관해서는 오히려 김 여사가 절약해야 한다며 음식을 아주 조금만 만들어 배고픔을 참아야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어머니, 거짓말이세요.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언제 사치를 부렸어요? 오히려 저는 부업해서 번 돈으로 생활비를 보탰어요. 이야기 용품들도 전부 제 돈으로 샀어요. 어머니는 심지어 제가 싸구려 다묘 샀다고 인색하다고 하셨잖아요. 자, 그것 봐. 네가 프리랜서 일을 했지? 분명 그 돈을 너 혼자 흥청망청 써버린 거겠지? 남편한테는 주지도 않고 김 여사가 더욱 기세등등하게 다시 비난했습니다. 지수가 울기 시작하자 그녀는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회장님도 보시죠? 좋게 물어봐도 울기만 하잖아요. 징징대기는 민준아, 내 아내 좀 봐라. 민준은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고 지수는 물론 장인어른조차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사실이 아니에요. 아버지, 저를 믿어주세요. 최 회장은 침대에 누워 우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거만하게 거짓말로 가득 찬 얼굴로 서 있는 김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분노는 이미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만. 최 회장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방안을 뒤흔들었습니다. 김 여사는 즉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 회장은 민준에게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민준 씨, 나는 당신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딸의 남편으로서 당신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준은 입술을 떨며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아버지, 결혼 3년 동안 매달 1일에 나는 500만 원을 당신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나는 일부러 지수의 계좌가 아닌 당신의 계좌로 보냈어요. 당신이 가장이라는 생각에 당신이 내 딸의 행복을 위해 그 돈을 관리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수의 심장이 쥐어짜는 듯 했습니다. 3년 동안 500만 원 매달. 그녀의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큰 금액이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지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는 내 딸이 남편에게 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기를 바랐습니다. 편안하게 살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최 회장은 아기 담요를 가리켰습니다. 내 딸은 3인실에서 출산했고 내 손주는 싸구려 천에 쌓여 있습니다. 반면에 당신들은 그는 문 밖에 있는 쇼핑백을 가리켰습니다. 방금 사치스럽게 놀다 돌아왔군요.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민준이 더듬거렸습니다. 그 돈이 뭔데? 민준 씨. 최 회장이 추궁했습니다. 그 돈은 생활비로 썼어요. 아버지. 집 대출금이랑 차 할부금도 내고. 집이요. 최 회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당신들이 사는 집은 당신 어머니 명의 아닙니까? 그리고 차. 당신 같은 평범한 사무직 직원이 언제부터 고급차를 할부로 살 수 있었죠? 김 여사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우리 돈이기도 해요. 회장님, 민준이 돈도 있잖아요. 가족을 위해 쓰는 게 당연하죠. 어머니를 위해서도요. 그러니까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내 딸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을 가져다가 당신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썼다는 거군요. 그러는 동안 내 딸은 만삭의 몸으로 밤늦게까지 고된 일을 했고.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민준이 변명했습니다. 지수 스스로 일하고 싶다고 했어요. 집에 있는 게 지루하다고 했죠. 지루해. 지수가 나지막이 되물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일한 건 당신이 주는 생활비가 항상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여보. 어머니가 비타민 하나 살 돈도 제대로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일한 거예요. 분위기는 다시 긴장되었습니다. 최 회장은 사위를 살기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씨, 더 이상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값비싼 정장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통장 거래 내역을 보여주세요. 민준은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끝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창피합니다.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창피하다고요? 최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3년 동안 내 딸을 속여놓고 지금 창피함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당장 보여주세요. 제 휴대폰은 병원에서 신호가 잘 안 잡혀요. 아버지. 민준이 변명했습니다. 너무나도 무력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됐어요, 아버지. 회장님은 돈 자랑이라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갑자기 김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돈 좀 있다고 저희를 함부로 모욕하는 거예요. 민준이도 이랬어요. 저희도 저희 돈 있어요. 회장님 돈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면 내가 보낸 돈은 왜 사용했습니까? 최 회장이 반격했습니다. 김 여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붉어졌습니다. 최 회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 둘, 셋까지 세겠습니다. 민준은 떨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고 침대에서 서럽게 울고 있는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아버지, 당신의 휴대폰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최 회장이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에서 단축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지난 3년간 민준 이름으로 된 계좌로의 매월 이체, 내역 전체와 그 계좌의 지출 추적 내역을 지금 당장 보내주세요. 바로 지금이요. 최 회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민준과 김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바보로 생각합니까? 나는 항상 그 자금의 흐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단지 당신들 입에서 직접 인정을 듣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거짓말을 선택했군요. 민준과 김 여사는 병실 앞에 딱딱한 대기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은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 안의 감도는 침묵은 무거웠고 병원 특유의 퀴퀴한 공기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천장의 선풍기는 여전히 삐걱거렸고 지수의 귀를 때리는 듯한 심장 박동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1억 8천만 원, 그 숫자는 팽이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억 8천만 원. 3년 동안 매달 500만 원. 지수는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이내 고개를 숙인 민준과 벽처럼 창백해진 김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정보를 소화하려고 애썼고 지난 3년 동안에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3년의 고군분투, 3년의 절약, 항상 부족하고 폐를 끼친다는 죄책감으로 가득했던 3년. 갑자기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새롭고 고통스러운 의미를 지닌 채 그녀는 임신 4개월 때를 기억했습니다. 그녀가 입덧으로 원했던 것은 호화로운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슈퍼마켓에서 조금 더 비싼 잘 익은 제주산 애플망고를 몹시 먹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민준에게 부탁했습니다. 민준은 늘 그랬듯이 김 여사에게 이 일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김 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싼 걸 왜 사니? 시장에도 많아. 해프게 굴지 마. 다음날 김 여사는 망고를 사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헐값에 떨이로 파는 거의 썩은 망고였습니다. 이거라도 먹어. 망고는 망고잖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수는 욕실에서 몰래 울면서 시큼하고 섬유질이 많은 그 망고를 먹었고 메스꺼움을 참아야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녀가 5만 원짜리 망고를 요청했던 그날 남편의 계좌에는 5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임신 7개월 때를 기억했습니다. 배는 이미 몹시 불렀고 등은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프리랜서 디자인 일을 억지로 계속했습니다. 마감 시간을 맞춰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좁은 식탁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새벽 3시까지 일했습니다. 아기가 마치 항의하듯 계속 발길질했습니다. 민주는 방에서 나왔지만 그녀를 위로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을 마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초췌하고 다크서클이 짙은 그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일 아침 일어나는 거 잊지 말고 일하러 가기 전에 어머니 아침 식사 준비해드려. 쉬어라도 아니었고 내가 도와줄게. 또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만삭의 아내가 고된 노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의 계좌에는 수십 명의 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는 돈이 들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녀는 산부인과에 갔을 때를 기억했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고용량 비타민과 칼슘 처방전을 주었습니다. 태아는 건강했지만 산모는 영양 부족이었습니다. 지수 산모님, 이거 꼭 드셔야 해요. 출산할 때까지 힘내시려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수는 총 가격 3만 원을 보았습니다. 김 여사가 배급해준 일일 생활비로는 그만큼의 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민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도 김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비타민이 그렇게 비싸다고? 의사들이 돈 벌려고 하는 소리야. 나도 민준이 임신했을 때 아무 비타민도 안 먹었어. 그래도 건강했잖아. 비타민이 그렇게 비싸다고 보건소에서 주는 철분제나 먹어. 공짜잖아. 사람이 그렇게 나약하게 굴지 마. 그날 밤 지수는 울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한 것 같아 스스로를 실패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최선을 다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그녀는 조용히 프리랜서 고객에게 연락하여 선불로 받을 수 있는 추가 작업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 후 자신이 힘들게 번 돈으로 그 비타민을 샀고 김 여사에게는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친구에게서 공짜로 받은 비타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아기 건강을 위해 돈을 쓴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동안 그녀의 남편과 시어머니는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분노의 눈물, 후회의 눈물, 그리고 자신이 너무나도 바보 같았다는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지수야, 여보, 민준의 목소리가 떨리며 지수의 상념을 깨뜨렸습니다. 민준은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지수는 거칠게 손을 뺐습니다. 만지지 마, 그녀가 으르렁거렸습니다. 핑, 최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알림 하나 2개. 이메일과 메시지가 잇따라 들어왔습니다. 그의 비서가 빠르게 일한 것입니다. 최 회장은 노트북을 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의 넓은 휴대폰 화면에는 그가 필요한 모든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눈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최 회장이 불렀습니다. 당신의 통장 거래 내역이 아주 훌륭하군요. 민준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번 봅시다. 최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치명적이었습니다. 지난달 1일에 나로부터 500만 원 입금, 4일 고급 식당 카드 결제 30만 원, 5. 호화로운 저녁 식사였나 보군요. 김 여사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7일 최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빛나는 상점 부티크 결제 250만 원. 그는 휴대폰에서 시선을 들었습니다. 김 여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김 여사가 사교 모임에서 자랑하던 그 가방이겠군요. 민준 씨가 힘들게 벌었다고 말씀하셨던 그 가방. 김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저희를 미행하신 거예요? 미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 회장이 차갑게 반박했습니다. 나는 단지 내 자산을 보호했을 뿐이고 내 딸은 나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당신들이 그것을 오용한 것이죠. 최 회장은 다시 휴대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 500만 원 입금, 그 다음 주 민준 씨 명의의 빨간색 스포츠 세단 자동차 계약금 결제. 지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차요? 여보가 회사차라고 했던 그 빨간 차요? 민준이 더듬거렸습니다. 그건 보너스였어, 지수야. 회사에서 받은 보너스. 보너스라니. 최 회장이 마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회사에서는 그런 거액의 보너스를 주지 않습니다. 민준 씨, 나는 당신의 월급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 회사의 실적도 정확히 알고 있고요. 여기 있는 이 돈. 최 회장은 휴대폰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내 딸의 돈입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김 여사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창백했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뭐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건 민준이의 권리예요. 내 아들이라고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게 당연하죠. 선물해 주는 것도 당연하고. 아내를 속여서 번 돈으로 효도라니. 최 회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누구를 속였다는 거예요? 김 여사가 맹렬하게 반박했습니다.
그건 남편의 돈이에요. 남편의 권리라고요. 게다가 회장님 자신이 민준이 계좌로 이체했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민준이 몫이지 지수 몫이 아니잖아요. 정말 지수를 위한 거였다면 왜 지수 계좌로 보내지 않았어요? 나는 믿었으니까. 최 회장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남편이 책임을 질 거라고. 내가 틀렸어. 네, 회장님이 틀렸어요. 김 여사가 승리감을 느끼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니 그 돈은 이미 우리 권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걸로 가방을 사든, 차를 사든, 집을 수리하든, 그건 우리 마음이에요. 회장님이 간섭할 권리는 없어요. 집수리, 지수가 기억했습니다. 2개월 전 그들의 집이 대대적으로 수리되었습니다. 주방이 확장되고 김 여사의 방에 새 에어컨과 전용 욕실이 생겼습니다. 지수는 한 달 동안 좁은 거실에서 자야 했습니다. 김 여사는 개모임에서 돈을 탔다고 말했습니다. 지수의 마음이 부서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씀이 사실이에요? 당신은 그게 당신 권리라고 생각해요? 민주는 대답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울기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물은 가짜 같았습니다. 그는 지수를 위해 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울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수 앞이 아니라 최 회장 앞에서였습니다. 그는 기어와서 장인어른의 발을 잡으려 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시키신 거예요. 아버지, 약속드립니다. 아버지, 제가 달라질게요. 돈을 돌려드릴게요. 하지만 제발 저를 해고하지 마세요. 아버지, 제발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지수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순간에도 민준이 두려워하는 것은 직장을 잃고 감옥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신뢰를 잃는 것이 아니었고 아내와 아들을 방치한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핑! 최 회장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그의 비서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최 회장은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 꿇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어나세요. 그가 명령했습니다. 민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당장 일어나라고 최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민준은 화들짝 놀라 재빨리 일어섰습니다. 최 회장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비서가 방금 자산 추적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교활했군요. 그 돈을 단순히 써버린 것이 아니라 당신들 명의의 자산을 사는데 사용했더군요. 민준과 김 여사는 얼어붙었습니다. 빨간색 세단 자동차는 민준 씨 명의로 완납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살고 있는 집, 최 회장은 김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등기가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었는데 당신들이 보낸 돈으로 리노베이션 대출금을 갚았군요. 당신들은 훔쳤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을 세탁까지 했습니다. 최 회장은 돌아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딸의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대에 조용히 앉아 눈물이 말라버린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야, 그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아빠가 다시 한번 묻겠다. 네가 들은 모든 것, 네가 알게 된 모든 것 후에 너는 이 남자와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하고 싶니? 최 회장의 질문은 공중에 매달렸습니다. 3인실은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민주는 땀에 젖은 채 애처로운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여사는 날카롭고 증오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항상 차갑고 멀게만 느껴졌던 그 남자가 이제 그녀의 보호벽이 되어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기 침대에서 잠든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짓으로 가득 찬 환경에서 자랄 뻔했던 죄 없는 작은 아기.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아기. 지수는 천천히 민준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남편,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 아니, 적어도 그녀가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남자, 3년 전 아버지 앞에서 그녀가 변호했던 남자, 그녀의 가정을 이끌 거라고 믿었던 남자. 지수가 대답하기도 전에 김 여사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인내심은 바닥났습니다. 참을성 있고 슬픈 시어머니의 가면은 이미 오래전에 벗어던졌습니다. 됐어요. 그렇게 슬픈 얼굴 할 필요 없어요. 김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지수를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 돈을 썼어요. 왜요? 잘못됐어요? 그건 우리 아들이 장인어른에게 받은 돈인데 당연하잖아요? 민준이 어머니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어머니, 민준, 너 닥쳐. 김 여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너는 물렁한 남자야. 아내도 무서워하고 장인어른도 무서워하고. 잘 들어요. 최 회장. 이제 그녀는 지수의 아버지를 당당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민준이가 회장님 딸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재벌집 딸은 분명 응석받이고 아무것도 못하고 시중만 받으려 할 거라고 생각했죠. 결국 어때요? 제 말이 맞잖아요. 최 회장은 눈썹을 살짝 치켜세우며 그 여자가 말을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우리는 재벌집 딸과 결혼하면 우리 삶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자 티라도 좀 나겠지 했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지수는 삶이 척하는 삶을 살았어요. 독립적인 척하고 싸구려 옷 입고 대충 먹고. 저도 이웃들에게 사교 모임 친구들에게 창피했어요. 사위가 재벌집 아들인데 며느리 행색은 거지 같았으니까요. 사람들이 우리가 제대로 못해주는 줄 알았을 거예요. 사실은 얘가 인색한 건데 어머니. 지수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뭐 인색하잖아. 너는 너무 심하게 아꼈어. 내 손주가 태어나는데 이런 싸구려 담요나 사주고. 내가 어디에 얼굴을 들고 다니겠니? 김 여사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그 돈을 민준이한테 보냈을 때 저는 바로 아들에게 말했어요. 이건 내 복이다, 아들아. 이런 아내를 참아준 대가야. 물론 우리는 썼죠. 우리는 즐겼고 좋은 물건들을 샀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를 무시하지 않도록. 비록 며느리 행색은 초라해도 우리 아들이 크게 성공했다고 사교 모임에서 자랑할 수 있도록 말이죠. 김 여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지수의 심장을 찌르는 단검 같았습니다. 바보, 거지, 인색한, 응석바디, 초라한. 그리고 너, 지수야. 김 여사가 다시 그녀를 가리켰습니다. 너는 멍청한 여자야. 민준이 같은 좋은 남편을 얻었는데도, 순종적인데도 너는 왜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려고 했니? 왜? 그 많은 돈, 매달 500만 원을 네가 그걸 다 가지고 뭘 하려고 했겠니? 너 같은 여자가 가지면 화장품이나 옷 같은 쓸데없는데 다 썼겠지. 차라리 내가 가지는 게 나아. 나는 금을 샀고 명품 가방에 투자했어. 그게 투자야. 가치가 계속 오른다고. 네 손에서 돈이 허투루 사라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증오로 가득 찬 독백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김 여사는 헐떡거렸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불만을 토해낸 것에 만족한 듯 보였습니다. 잠시 동안의 침묵. 지수의 눈물은 이미 멈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허함만이 있었고 그것은 천천히 차갑게 타오르는 불꽃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김 여사를 무시했습니다. 그 노파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자신과 어머니 사이에 떨고 서 있는 남편 민준에게 모든 주의를 집중했습니다. 여보. 지수가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거의 무표정했습니다. 민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침착하게 자신을 부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차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거고 집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거예요.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민주는 침을 삼켰습니다. 뭔데? 지수야, 제가 임신 7개월이었을 때 지수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의사가 영양 부족이라고 해서 2만 원짜리 임신부 우유 사달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돈이 없다고 하셨죠. 민주는 떨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물어볼게요, 여보. 그날 당신은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민주는 바닥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눈을 감히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지수가 방으로 들어간 후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무슨 우유? 연유만 있으면 충분해. 어머니가 말했고 민주는 그저 침묵했습니다. 대답해요, 여보. 지수가 재촉했습니다. 민주는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하나 더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새벽 3시까지 노트북 앞에서 일할 때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아기가 계속 발길질했어요. 당신은 나를 봤죠? 민준이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봤죠? 지수가 남편의 말을 끊고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때 당신 계좌에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보내주신 수억 원의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이건 질문이 아니에요. 이건 진술이에요. 민주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수가 대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확인을 원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민주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끄덕임이 더 분명했습니다. 지수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잔해 속에서 그녀는 곧게 섰습니다. 그녀는 필요한 모든 대답을 얻었습니다. 3년의 인내, 3년의 희생, 3년의 사랑, 모든 것이 헛되었습니다. 그녀는 길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수술 봉합 부위의 통증은 그녀의 마음속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민준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단호하고 강했습니다. 답변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단호하고 강했습니다. 최 회장은 그녀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저와 제 아이를 지금 당장 여기서 데리고 나가주세요. 김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네가 떠난다고? 저 이혼할 거예요. 지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민준이 마침내 두려움 외의 감정을 드러내며 소리쳤습니다. 지수야, 안 돼. 지수야,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이 모든 건 어머니 때문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지수야,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 아이라니. 지수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이 싸구려라고 했던 담요를 덮은 아이. 당신이 비타민 사주기를 거부했던 아이. 당신이 흥청망청 쓰는 동안 엄마가 힘들게 일하도록 내버려둔 아이. 내 아이 이름 함부로 입에 담지 마. 무례한 것, 지수야. 김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한테 동정 좀 받았다고 벌써부터 오만해졌구나. 이혼하든 말든 마음대로 해. 네가 민준이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자식 딸린 과부인 너를 누가 데려가겠니? 나중에 우리한테 기어와서 돈 달라고 할 거다. 지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김 여사님. 최 회장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가워서 불꽃마저 얼릴 것 같았습니다.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최 회장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에서 단축 다이얼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당장 나의 최고 변호사 팀을 준비시켜. 그는 민준과 김 여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의 전적인 위임장을 가지고 내 딸과 손주를 펜트하우스로 옮기는 것을 처리하고 지수 최 이름으로 이혼 소송장을 접수하세요. 요구사항은
완벽한 양육권과 최 회장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까지는 미소가 닿지 않았습니다. 물질적, 비물질적, 손해배상 청구. 총 1억 8천만 원과 이자를 청구하세요. 그 돈으로 구입한 민준과 김 여사 명의의 모든 자산을 압류하세요. 나는 그들이 지금 당장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3인실은 더욱 좁아지는 듯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퀴퀴했던 공기는 이제 무겁고 독으로 가득 찬 듯 했습니다. 최 회장이 전화로 내린 명령은 간결하고 명료하며 무자비했습니다. 그 소리가 민준과 김 여사의 귀에 여전히 울려 퍼졌습니다. 뭐요? 김 여사가 가장 먼저 목소리를 찾았지만 쉰 목소리 같았습니다. 자산 압류, 경찰, 회장님은 장난치는 게 아니시죠? 이건 가정사잖아요. 반면 민주는 마치 영혼이 강제로 뽑혀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그의 무릎은 풀렸습니다.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그가 다시 동정을 구하려는 듯 신음했습니다. 제가 일할게요, 아버지. 갚을게요. 이혼할게요. 제 말은 감옥에만 보내지 마세요, 아버지. 제발요. 최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정장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의 눈은 지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준비됐니, 얘야? 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마치 그의 앞에서 패닉에 빠진 두 사람이 그림자일 뿐인 것처럼.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요 위에서 꽉 쥐고 있던 그녀의 손이 이제 천천히 이완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의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아버지. 안 돼, 너는 못 가. 민준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는 앞으로 달려들어 지수의 침대를 잡으려 했습니다. 지수야, 내 말 좀 들어봐. 이 모든 건 어머니 잘못이야. 어머니가 내 생각을 오염시켰어. 나는 너를 사랑해. 지수야,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민준의 손이 침대 가장자리에 닿기도 전에 그의 몸은 최 회장의 개인 비서에게 가로막혔습니다. 문 옆에 조용히 서 있던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며 무표정한 얼굴로 한 손으로 민준의 가슴을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거리를 유지해 주십시오. 나를 놓아라. 저 여자는 내 아내다. 민준이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 아내가 아닙니다. 최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지수 침대 옆에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나는 내 딸이 당신들이 만들어낸 이 지옥에 단 1초라도 더 머무르게 하지 않을 겁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 한 명뿐만 아니라 최 회장의 비서가 이미 불렀던 듯한 2명의 병원 경비원과 수간호사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회장님, 병실에서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수간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제가 환자 지수 최의 아버지입니다. 최 회장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분위기는 위험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제 딸을 옮길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그는 민준과 김 여사를 가리켰습니다. 이 방에서 내보내 주십시오. 그들이 환자의 평온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맘대로 쫓아낸다고요. 이 여자는 내 아내고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민준이 항의했습니다. 우리는 사위와 사돈이다. 김 여사가 거들었습니다. 수간호사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절차상 내 딸의 행정 절차는 누가 처리했습니까? 최 회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지수 산모님 본인이 하셨습니다. 회장님. 개인 명의로요? 간호사가 기록을 확인한 후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인계받겠습니다. 내 딸과 손주를 이 병원에서 가장 좋은 VVIP
병실로 옮기세요. 모든 비용은 내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그는 민준과 김 여사를 가리켰습니다. 내 딸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해 주십시오. VVIP라니. 김 여사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민준아, 내 아내가 도망치려 한다. 뭔가 조치를 취해, 이 멍청아. 하지만 민준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2명의 경비원이 이미 그를 에워싸고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3명의 다른 남자들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병원 유니폼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민준이 결혼할 때 입었던 정장보다 훨씬 비싸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회장님. 가운데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 팀입니다. 민준과 김 여사는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이었습니다.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는 그들 둘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최 회장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모든 서류는 준비되었습니다. 회장님, 위임장, 이혼 소장 초안, 그리고 경찰에 제출할 초기 보고서까지요. 그러고 나서 변호사는 민준과 김 여사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친절했지만 그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 씨, 김 여사님. 저는 저희 의뢰인 최 회장님, 그리고 곧 저희 의뢰인이 되실 지수 씨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민준이 패닉에 빠져 말했습니다. 그 선택은 이미 당신 손에 없습니다. 민준 씨, 변호사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재 두 분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제가 잘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변호사가 말하는 동안 병원팀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지수를 위한 휠체어가 도착했습니다. 더 적합하고 부드러운 캐시미어 담요가 깔린 VV 아기 침대가 전담 간호사에 의해 밀려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앉았고 안도감을 느끼며 처음으로 아기를 안았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 변호사가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두 분은 이 서류들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1억 8천만 원의 자금을 수령하고 사용했음을 인정하는 서류, 이혼 합의서, 지수 씨에게 완벽한 양육권을 넘기는 서류, 그리고 해당 자금의 첫 번째 상환금으로 빨간색 세단 자동차 1대와 주택 1채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서류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집은 안 돼요. 김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제 명이에요. 그 집은 당신의 권리가 아닌 돈으로 리노베이션하고 완납한 집입니다. 김 여사님, 변호사가 정정했습니다. 오늘 모든 것에 협조적으로 서명하시면 저희 의뢰인은 아마도, 제가 아마도라고 반복합니다. 횡령 및 자금 세탁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 관용을 베풀 것입니다. 민주는 공포에 질려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감옥, 그 단어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요.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요. 변호사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두 분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오후 당장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찰에 형사 고발을 할 것입니다. 이체 증명서, 방금 전 당신들의 인정 녹취록. 그는 최 회장의 휴대폰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거래 내역은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승리할 수 없음을 보장합니다. 당신들은 모든 것을 잃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분은 꽤 오랜 시간을 철창 뒤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선택하십시오. 김 여사는 떨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붉게 달아올랐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그녀의 오만함은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지수는 이미 휠체어에 앉아
아기를 꼭 껴안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그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비서가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그들이 문지방을 지날 때 민주는 마지막 필사적인 움직임을 했습니다. 그는 경비원에게서 몸을 뿌리치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수야. 그가 서럽게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가지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내 발에 키스할게. 제발 나를 떠나지 마. 지수는 휠체어를 밀던 비서를 멈추게 했습니다. 민주는 희망에 가득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야. 지수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그녀가 사랑했던 얼굴은 이제 악어의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연민도 사랑도 없었습니다. 오직 피로감만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지수는 시선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가세요. 그녀는 뒤에 있는 비서에게 조용히 명령했습니다. 휠체어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복도 바닥에 무릎 꿇은 민준을 딱딱한 대기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아 변호사의 손에 들린 법적 서류 뭉치를 멍하니 바라보는 김 여사를 남겨둔 채 복도 끝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지수는 아버지를 따라 들어갔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수야. 민준의 절망적인 외침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그녀가 들은 마지막 소리였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그녀를 새로운 삶으로 데려갔습니다. 넓고 값비싼 청소용품 냄새가 나는 VVIP 엘리베이터 안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올라가는 동안 엘리베이터 기계에 잔잔한 웅웅거리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지수는 스카프를 두른 머리를 휠체어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품에 안긴 작은 아기에 대한 그녀의 포옹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작은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은 그녀가 방금 떠나온 폭풍우와 대조적으로 규칙적이고 평온했습니다. 최 회장은 그녀 옆에 서 있었고 보호하듯 한 손을 휠체어 어깨 부분에 얹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은 일반 복도가 아닌 최상층의 호화로운 개인 로비에 직접 열렸습니다. 이 VVIP 병실은 5성급 호텔 스위트룸과 더 비슷했습니다. 두꺼운 카펫, 나무 패널벽, 그리고 따뜻한 조명, 다른 수석 간호사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지수 산모님. 최 회장님, 방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들은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지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방은 매우 넓었습니다. 별도의 거실, 편안한 벨벳 소파, 그리고 최첨단 전동 환자 침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을 가장 사로잡은 것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창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고층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전경을 선사했습니다. 저녁 하늘은 이미 주황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아름다운 원목 아기 침대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프리미엄 아기 용품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의 플라스틱 침대와 시장 담요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편히 쉬세요, 산모님. 아기를 옮기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놓아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은 이해한 듯 했습니다. 아빠가 안아줄게. 그가 말했고 최 회장은 조심스럽게 지수의 품에서 첫 손주를 안았습니다. 그 차가웠던 남자는 조금 어색해 보였지만 그의 눈은 엄청난 부드러움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안녕, 작은 용사야.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한다. 그가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바로 그때 안전하고 호화로운 방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지수가 몇 시간 동안, 아니 몇 년 동안 억눌러왔던 긴장감이 마침내 터져나왔습니다. 지수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의 흐느낌이
그녀의 입술에서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그녀의 울음은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방금 전에 방에서와 같은 고통이나 분노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안도감의 울음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녀가 고스란히 삼켰던 모든 상처, 모든 거짓말, 모든 모욕을 씻어내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통곡했습니다. 그녀는 낭비된 자신의 세월을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에 울었습니다. 최 회장은 재빨리 아기를 간호사에게 넘기고 지수의 휠체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울어라, 얘야. 다 쏟아내. 다 끝났어. 전부 끝났단다. 아버지, 죄송해요. 지수가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어 흐느꼈습니다.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저는 최 회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너는 바보가 아니야. 너는 단지 너무 착했고 그들이 너의 착함을 이용한 거야. 이제부터는 아무도 너를 해칠 수 없어. 아빠가 약속할게. 한편 아래층의 3인실에서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민준의 필사적인 외침은 변호사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김 여사가 여전히 뻣뻣하게 앉아있는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민준은 비틀거리며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힘이 없었고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힘이 없었고 수석 변호사가 김 여사 앞 테이블에 서류 뭉치와 볼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협상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릴 시간입니다. 감옥이냐 서명이냐. 김 여사는 그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채무 인정 및 자산 포기 각서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1억 8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강도짓이야. 그녀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이것은 정의입니다. 김 여사님. 변호사가 차갑게 반박했습니다. 이것을 할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법정으로 가져가면 은행이자와 비물질적 손해배상 비용을 포함하여 금액은 3배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신들이 부담해야 할 변호사 비용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감옥 생활이라는 보너스도요. 김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이것 좀 봐. 우린 거지가 될 거야.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벽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세상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의 차, 회사에서의 그의 직책. 그는 최 회장이 그것들 역시 빼앗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집까지. 엄마, 민준이 마침내 남아있는 이성의 끈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그냥 서명하세요. 뭐, 너는 그렇게 쉽게 포기할 거니? 저 집은 엄마 집이야. 우리가 감옥에 있다면 살 수 없는 집이에요, 엄마. 민준이 마침내 남아있는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감옥이라는 말을 못 들었어요? 저는 감옥에 가고 싶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엄마 때문이에요. 탐욕 때문이요. 내가 때문이라고요. 김 여사가 일어섰습니다. 웃기지 마. 네가 즐겼고 네가 그 차를 탔고 네가 성공했다고 불리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잖아. 이제 와서 엄마를 탓하는 거야? 은혜도 모르는 자식 같으니. 멈추세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그들의 싸움을 끊었습니다. 우리는 가족 드라마를 보려고 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서명하시거나 지금 당장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 여사는 그 휴대폰을 바라보고 서류 뭉치를 바라보았습니다. 극도로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볼펜을 낚아챘습니다. 어디야? 그녀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변호사는 인지가 붙은 곳에 하나하나 서명해야 할 곳을 보여주었습니다. 김 여사는 서류를 찢어버릴 듯이 거칠게 서명했습니다. 마친 후 그녀는 볼펜을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민준 씨,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민준은 로봇처럼 아무런 저항 없이 서명했습니다. 그의 서명은 거의 읽을 수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차키와 집키요. 두 분에게는 집을 비울 수 있는 24시간이 주어집니다. 내일 오후 저희 팀이 봉인을 위해 올 것입니다. 민주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힘없이 그는 빨간 차키고리와 그의 자부심이었던 집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변호사들이 떠난 후 방에는 민준과 김 여사만 남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렇게 강인했던 김 여사는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다 끝났어. 우리 돈, 우리 집. 아이고, 민준아, 우리 어디서 살아야 하니?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기 의자에 앉아 그들이 방금 가져온 명품 브랜드 쇼핑백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아이러니하고 비참하게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병원 펜트하우스에서 지수는 방금 평온 속에서 처음으로 아들에게 젖을 먹이는 것을 마쳤습니다. 그녀의 액정이 살짝 금이 간 오래된 휴대폰이 침대 옆 테이블에 놓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민준의 이름이 떴습니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진동이 멈추고 문자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하나, 둘, 10개. 여보, 제발 받아줘.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기절했어. 지수야, 제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너 너무 잔인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여보, 약속할게. 최 회장의 연락을 받고 막 도착한 지수의 친구 신하는 그 일련의 메시지들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지수야. 이 남자 정말 염치가 없구나. 신하가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녀는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답장할 거야? 지수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의 애처로운 얼굴이 잠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은 자신을 비웃던 김 여사의 얼굴. 새벽 3시까지 일하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싸구려 다묘의 이미지로 대체되었습니다. 단호한 손으로 지수는 휴대폰을 잡았습니다. 신하는 그녀가 답장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전원 버튼을 누르고 길게 누른 후 전원 끄기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없어. 지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신하를 바라보았고 오랜만에 진심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나하고 내 아들만 있을 뿐이야. VVIP 병실의 평온함은 지수에게 거의 잊혔던 사치였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그녀는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회복했습니다. 탐을성 있는 간호사, 편안한 시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전함에 둘러싸여 최 회장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임시로 자신의 사무실을 스위트룸 거실로 옮겼고 수십억 원짜리 사업을 처리하면서 가끔 첫 손주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친구 신하는 그녀의 정서적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와서 지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병원 음식이 이미 충분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신하가 셋째 날 사과를 깎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잘생긴 아기 이름은 뭐야? 설마 최 씨라서 아기 때부터 최 회장님이라고 부르려는 건 아니지. 지수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터져나온 그녀의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그녀는 편안한 아기 침대에서 잠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울이라고 지었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한울민. 아니, 한울채, 한울.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한울, 그녀는 편안한 아기 침대에서 신하가 반복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정말 잘 어울려. 지수야.
이건 정말 너를 위한 새로운 새벽이야. 그리고 한울. 지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나에게 가장 명백한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이기 때문이야. 그 아이가 나를 구했어. 지수가 다시 빛을 찾는 동안 도시의 다른 한쪽에서는 어두운 구름이 3년 동안 그들의 가짜 무대가 되었던 집 위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김 여사는 그들의 삶에서 가장 긴 24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이 떠난 후 집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김 여사의 폭발적인 분노는 이제 무서운 히스테리성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집이, 내 아버지의 유산이 빼앗겼어. 민준아, 빼앗겼다고. 그녀가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건 이미 은행에 담보로 잡혔었어요, 엄마. 지수의 돈으로 갚았다고요. 민준이 목이 잠긴 채 대답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이 모든 것이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그의 머리는 막혔습니다. 그는 해고되었습니다. 그는 최 회장이 민준이 일했던 회사 인사팀에 단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몇 분 만에 그의 고용 상태는 중대한 윤리 위반 기록과 함께 퇴직금 없이 해지되었습니다. 우리 이사해야 해요. 엄마, 빨리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어디로 이사 가니? 김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다리 밑으로 가야 하니? 너는 돈이 없어. 엄마도 없고. 엄마 신용카드 다 정지됐어. 분명 그 늙은이가 한 짓일 거야. 민준은 어머니에게 자신이 사무실에서 몰래 챙긴 약간의 비자금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에게도 숨긴 돈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은 끔찍한 분위기 속에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는 짐을 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수의 돈으로 샀던 금 장신구들을 자신이 입은 코르셋 안에 쑤셔 넣느라 바빴습니다. 그녀는 진짜는 몇 개 되지 않는 명품 브랜드 가방들을 낡은 더스트백에 싸서 압류팀이 눈치채지 못하기를 바랐습니다. 민주는 반면에 큰 여행, 가방 하나에 옷까지만 넣었습니다. 그는 차고에 있는 빨간색 세단 자동차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광택이 그의 불행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정오 12시 집벨이 울렸습니다.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나빴습니다. 3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법률팀과 열쇠 수리공 1명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민준 씨, 김 여사님. 법률팀 중 1명이 무표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대문 앞으로 달려가 이웃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줘.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어요. 부자들이 우리 집을 강탈하려고 해요. 도와주세요. 몇몇 이웃들이 궁금해하며 나왔지만 법률팀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법원 명령서 사본과 어제 김 여사의 서명이 담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여성분은 횡령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자산 포기 각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했습니다. 모든 것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여러분, 법적 문제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방금 전 동정심을 보이던 이웃들의 얼굴은 곧바로 의아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횡령. 그 단어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즉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항이 소용없음을 깨달은 김 여사는 힘이 풀렸습니다. 짐을 챙기시고 나가주십시오. 저희가 이 집의 열쇠를 교체할 것입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수십 쌍의 속삭이는 이웃들의 시선을 받으며 민주는 큰 여행 가방을 끌고 터벅터벅 걸어 나왔습니다. 김 여사는 부푼 토트백을 들고 뒤따랐고 수치심을 참기 위해 스카프 끝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잠깐만요. 민준이 외쳤습니다. 갑자기 법률팀 직원이 멈췄습니다. 저 빨간 세단차, 짐 옮기는데 사용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돌려드릴게요.
법률팀 남자는 그를 먼지처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씨, 그 차는 어제부터 당신 소유가 아닙니다. 압류된 자산입니다. 가세요. 그는 큰 길을 가리켰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길 끝으로 걸어가 낡은 택시를 세웠습니다. 그는 여행 가방을 넣고 여전히 울고 있는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어디로 가니, 민준아. 김 여사가 택시 안에서 흐느꼈습니다. 기찻길 옆에 있는 쪽방으로요. 민준이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지불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에요. 택시가 출발할 때 열쇠 수리공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낡은 자물쇠를 부수는 드릴 소리가 처절하게 들렸습니다. 딸깍. 문이 닫혔습니다. 새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그들의 호화로운 삶의 장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거의 동시에 병원 VVIP 로비에서 신하는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선물 받은 소박하지만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지수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자산 1, 주택, 자산 2, 자동차 확보 완료. 의뢰인 민준, 김 여사 협조적이었음. 지수는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승리의 미소도 만족스러운 웃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길고 깊은 한숨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과거의 잔재를 씻어내는 눈물이었습니다. 다 끝났어, 지수야. 신하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났어. 최 회장은 자신의 플래티넘 신용카드를 주머니에 넣으며 행정실에서 나왔습니다. 모두 해결됐다. 가자, 얘야. 집에 가자. 간호사가 부드러운 캐시미어 담요에 쌓인 한우를 데려왔습니다. 지수는 휠체어에서 일어섰습니다. 아직 조금 쑤셨지만 밀어주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걸었습니다. 그녀는 한우를 단단하게 안았습니다. 그녀는 병원을 나와 번쩍이는 로비 문을 통과했습니다. 밖에는 개인 운전사가 모는 고급 검은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에 올랐고 소독약 냄새와 고통스러운 과거를 뒤로했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지수에게 초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고급차는 도시도로 위를 소리 없이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밖은 교통체증과 먼지가 날렸지만 차 안에서 그녀와 한울은 차갑고 조용한 호화로움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하와 함께 뒷좌석에 앉았고 최 회장은 앞좌석에서 사업 통화로 바빴습니다. 이것은 일주일 동안 드라마에 갇혀 있다가 처음으로 바깥 세상을 제대로 보는 것이었지만 그녀는 집에 가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준의 집은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니었고 아버지가 그녀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는 걸까요? 차는 그녀가 어릴 때부터 알았던 아버지의 호화로운 주택 단지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비즈니스 지구로 방향을 틀었고 거만하게 우뚝 솟은 마천루 건물의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아버지, 우리 어디 가요? 지수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집에. 최 회장이 짧게 대답하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개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바로 꼭대기층으로 올라갔습니다. 50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그들을 맞이한 것은 사무실 로비가 아니라 놀랍도록 웅장한 펜트하우스의 거실이었습니다. 벽은 거의 전부 유리로 되어 있어 360도 도시 전경을 선사했습니다. 바닥은 수입 대리석이었습니다. 가구는 미니멀했지만 매우 값비싸 보였습니다. 세상에, 아버지, 여기 어디예요? 지수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너의 집이다. 너희들의 집.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는 지수의 품에서 한우를 안았습니다. 아빠 비서가 어제부터 준비했단다. 집에 온 걸 환영한다, 얘야. 유니폼을 입은 중년 여성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수 사모님. 저는
배 여사입니다. 한울 도련님의 유모이고 이분은 산후 기간 동안 사모님을 돌봐드릴 개인 간호사 정 여사입니다. 지수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유모라니, 개인 간호사라니. 최 회장은 그녀를 데리고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침실이 3개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녀가 살던 전셋집 전체보다 더 큰 마스터, 침실 하나, 게스트룸 하나, 그리고 그녀가 본 중 가장 호화로운 아기 방으로 개조된 방 하나. 아기 침대는 원목이었고 수입 교육 장난감, 브랜드 아기 옷으로 가득 찬 옷장, 그리고 온도가 특별히 조절된 에어컨이 있었습니다. 신하는 나지막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지수야, 이거 미쳤다. 이건 궁궐같. 그날 밤 신하가 돌아가고 한울이 그의 호화로운 침대에서 잠든 후 지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아래 도시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행복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유로웠고 부자였고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방금 한 감옥에서 다른 감옥으로 이사 온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민준과 김 여사의 좁은 감옥, 이제는 아버지의 황금 감옥. 그녀는 이것을 얻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아버지의 딸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의 개인 요리사가 준비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지수는 펜트하우스에 있는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그녀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최 회장은 서류 더미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얘야. 뭐 필요한 거 있니? 음식이 입에 안 맞니? 아니요, 아버지. 지수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한우를 위해서, 이 장소를 위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 최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네가 늦게 받은 권리일 뿐이야. 하지만 저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아버지. 지수가 말했고 최 회장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어떻게 살 수 없다는 거니? 이렇게 사는 거요. 시중을 받고 동정을 받고 다시 아버지의 짐이 되는 거요. 저는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엄마예요. 지수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기생충이 되고 싶지 않아요. 방금 전까지 부드러웠던 최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기생충이라니 무슨 뜻이니? 예전에는 민준과 김 여사의 집에서 기생충이었죠. 비록 제가 일을 했지만요.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서 기생충이 된 것 같아요. 아버지의 동정심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지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2발로 서고 싶어요. 최 회장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지수의 눈에서 망설임을 찾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자신과 똑같은 불꽃이었습니다. 투사의 불꽃. 천천히 최 회장의 입가에 미소가 걸렸습니다. 진심으로 자랑스러운 미소였습니다. 그럼 내 계획은 뭐니? 지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저는 제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요. 무슨 사업?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지만 엄마이기도 하고. 지수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주신 이 아기 용품들을 보세요. 호화롭고 좋지만 가격이 엄청날 거예요. 모든 엄마가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저는 품질은 프리미엄이고 디자인은 예쁘지만 가격은 합리적인 자체 아기 용품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옷도요. 어머니들을 위한 단정한 옷이요. 저는 하루 종일 낡은 옷을 입고 지내는 기분이 어떤지 알아요.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하고 노출이 없는 수유복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아요. 저는 저와 같은 엄마들을 위한 모던 단정 패션을 만들고 싶어요. 아이를 돌보느라 바쁠 때에도 자신들이 아름답고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해주는 옷이요. 최 회장은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아무런 표정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디자인이 있어요. 지수가 불안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선물 받은 태블릿을 꺼내 자신의 프리랜서 디자인 포트폴리오 폴더를 열었습니다. 저는 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저에게는 단지 자본이 필요해요. 지수가 말을 마치자 최 회장은 의자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좋아요. 좋은 계획이군요. 모던 단정 패션과 아기 용품 시장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아버지, 동의하세요? 지수가 희망에 차서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에게 자본을 대줄게. 지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다. 아빠는 사업 자금 대출로 줄 것이다. 올바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생산 비용, 마케팅 비용, 예상 이익까지 모든 것을 계산해 그 계획서를 아빠에게 제출해. 그리고 괜찮다면 아빠가 자금을 이체해 줄 것이다. 방금 전까지 빛나던 지수의 얼굴은 더욱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원했던 것입니다. 선물이 아닌, 동정심이 아닌, 도전, 신뢰. 제가 바로 사업 계획서를 만들게요. 아버지, 곧바로요. 좋아요. 신하를 데려와. 그녀를 내 매니저로 삼아. 그녀는 똑똑하고 충성스러운 아이야. 아빠는 너에게 아빠 회사 브랜딩 팀에 자문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을 줄 것이다. 최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이게 바로 내 딸이지. 거의 동시에 기찻길 옆에 뜨거운 쪽방에서 민준이 잠에서 깼습니다. 하수구 냄새와 시끄러운 기차 소리가 즉시 그의 감각을 찔렀습니다. 김 여사는 그의 옆에 돗자리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시끄럽게 돌아가는 낡은 선풍기 하나뿐이었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잡았습니다. 메시지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는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성성군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은 3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 달 쪽방 월세와 빠듯한 식비를 지불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이전 회사 인사팀으로부터 이메일 알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불명예 퇴직 경고장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공식적으로 나쁜 기록을 가진 실업자였습니다. 민주는 얇은 매트리스에 휴대폰을 내던졌습니다. 그는 거미줄로 가득 찬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지수는 신하와 화상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하야, 너 우리 회사 CEO 할래? 지수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뭐, CEO? 무슨 회사? 너 방금 출산했잖아, 지수야. 신하가 맞은편에서 웃었습니다. 우리 회사, 나 진심이야. 아버지께서 자본을 대주실 거야. 우리 브랜드를 만들 거야. 지수 아파렐. 신하는 침묵하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비됐어. CEO. 지수는 웃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호화로운 아기 침대에서 잠든 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거야, 아들아.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지수 최 엄마이자 예비 CEO였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지수에게 6개월은 기저귀, 회의, 사업계획서, 한우를 위한 밤샘, 그리고 디자인을 위한 밤샘으로 가득 찬 안개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민준과 김 여사에게 6개월은 지옥의 바닥으로 향하는 느린 여행이었습니다. 민준이 남은 불법 자금으로 임대한 쪽방은 3x3 크기의 상자였습니다. 그것은 기찻길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에어컨은 없었습니다. 작은 창문 하나가 있었지만 그것을 열면 신선한 공기 대신 뒤쪽 막힌 하수구에서 나오는 하수구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벽은 얇은 합판으로 되어 있어 옆방의 모든 대화, 모든 싸움, 심지어 모든 한숨 소리까지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30분마다 기차가 지나갔습니다. 건물 전체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낡은 컵과 접시들이
시끄럽게 부딪혔습니다. 첫 달에는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김 여사는 항상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섯 번째 달에는 그녀는 그저 페인트가 벗겨진 벽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놀라기에 너무나도 무감각해져 있었습니다. 한때 사교 모임의 여왕이었던 김 여사는 이제 비참한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사치는 그녀의 코르셋 뒤에 숨겨놓았던 금 장신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장신구들은 하나씩 팔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녀의 팔찌였습니다. 민준의 비밀 적금이 바닥난 후 두 번째 달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녀의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네 번째 달에 밀린 월세를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마지막 보루로 남겨둔 작은 귀걸이 한 쌍뿐이었습니다. 시중을 받는 것에 익숙했던 그녀의 습관은 현실과 충돌하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쪽 방에는 세탁기도 가정부도 없었습니다. 욕실도 공동으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줄을 서서 사용해야 하는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오늘 김 여사는 어쩔 수 없이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돈은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민주는 돈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하수구 옆 쪽방문 앞에 앉아 두 개의 더러운 옷이 담긴 양동이를 앞에 두었습니다. 그녀는 싸구려 가루 세제를 붓고 민준의 땀 냄새 나는 옷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부드럽고 잘 관리되었던 그녀의 손은 이제 거칠고 쓰라렸습니다. 비눗물은 가려웠고 하수구 냄새는 코를 찔렀습니다. 갑자기 옆쪽 방에 사는 아주머니 주 여사가 그녀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샐러드 노점상이었습니다. 빨래하세요. 김 여사님? 웬일로? 보통은 세탁소에 맡기시더니 김 여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냥 몸 좀 움직이고 싶어서요. 아주머니. 그녀가 변명했습니다. 주 여사는 웃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데 왜 표정은 그렇게 씁쓸해요? 이봐요. 남편 작업복 빨래는 문지르지 말고 솔로 박박 문질러야 돼. 그렇게 살살하면 때가 안 빠져. 그녀는 낡은 빨래, 소를 김 여사의 무릎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저도 빨래할 줄 알아요. 오, 알아요? 그런데 왜 거품을 하수구에 버려요? 또 막히겠네. 아이고. 에휴, 겉보기에는 힘든 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같구먼. 주 여사는 비웃으며 지나갔습니다. 김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소를 양동이에 내던졌습니다. 뻔뻔한 것. 그녀가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녀는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고 모욕감을 느껴서 울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싫었습니다. 그녀는 이 냄새가 싫었습니다. 그녀는 주 여사가 싫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싫은 것은 지수와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다른 곳 도매시장에서 민준은 감자 포대를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 한때 깨끗했던 그의 사무실 책상은 이제 겨드랑이가 찢어진 낡은 티셔츠로 바뀌었습니다. 한때 통통하고 잘 관리되었던 그의 몸은 이제 햇볕에 타서 야위고 말랐습니다. 그의 이름이 모든 회사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후 그를 받아주는 사무직 일은 없었습니다. 그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시장에서 짐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임금은 일당이었습니다. 트럭에서 갑한 대로 포대 하나를 옮길 때마다 3,000원이었습니다. 새벽부터 그는 일했습니다. 그의 등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물집이 잡혔습니다. 그의 땀 냄새는 썩은 채소 냄새와 섞였습니다. 그는 시장 십장에게 명령받고 꾸짖음을 당하고 욕을 먹었습니다. 야, 민준. 좀 빨리 움직여. 덩치만 크지. 포대 하나 드는 것도 느려 터졌어. 그의 십장이 소리쳤습니다. 민준은 고개만 끄덕이고 발걸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사무직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에어컨이 나오는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이제 그는 짐을 나르는 짐승이 되었습니다. 오후 늦게 그는 일당 7만 5천 원을 받았습니다. 꼬깃꼬깃하고 생선 냄새가 나는 돈이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바라보았습니다. 쌀 3kg라면 10봉지를 사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예전에는 7만 5천 원이면 쇼핑몰 주차비 3시간을 지불하는데 겨우 충분했습니다. 그는 차비를 아끼기 위해 걸어서 집에 갔습니다. 쪽방에 도착했을 때 그는 어머니가 어둠 속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기세가 밀려 그들은 5와트 전구 하나만 켜고 있었습니다. 얼마 벌었니? 김 여사가 목이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주는 꼬깃꼬깃한 돈을 돗자리 위에 던졌습니다. 7만 5천 원이요. 김 여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고작 그거야. 하루 종일 뭘 한 거니?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어? 쌀도 못 사겠네. 살 수 있어요, 엄마. 우리가 아끼면요. 엄마가 향기 좋은 세탁 비누 사달라고만 안 하면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인내심은 바닥났습니다. 엄마는 돈 버는 게 쉬운 줄 알아요? 내 등은 끊어질 것 같고 내 손은 물집이 잡혔어요. 엄마는 집에서 뭘 해요? 앉아서 불평만 하잖아요. 나는 빨래했어. 김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이웃들한테 모욕당했어. 너 알아? 나 김 여사가 샐러드 노점상한테 모욕당했다고. 이 모든 게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라고요. 민준이 부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누구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이냐고요. 엄마, 누가 탐욕스러웠는데요? 누가 이건 내 몫이다. 아들아라고 말했는데요. 누가 지수가 멍청하고 인색하다고 했는데요. 김 여사는 침묵했습니다. 엄마잖아요. 민준이 어머니의 얼굴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탐욕스럽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지수에게 매달 500만 원 중 50만 원이라도 줬다면 지수는 행복했을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450만 원을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전부를 원했잖아요. 탐욕. 그게 바로 엄마병이에요. 찰싹. 민준의 뺨에 강한 손찌검이 날아왔습니다. 김 여사는 남아있는 힘을 다해 그를 때렸습니다. 배은망덕한 자식. 김 여사가 헐떡이는 숨결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네가 네 엄마를 탓해. 네가 물렁한 남자라서 그래. 네가 네 아내를 통제하지 못했어. 네가 그저 순종하기만 했잖아. 네가 진작에 강경하게 나갔다면 지수는 감히 이러지 못했을 거야. 민주는 뜨거운 뺨을 잡았습니다. 무언가가 그의 안에서 끊어졌습니다. 물렁하다니. 그가 반복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저는 감옥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서로 소리쳤고 서로 욕했고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지나가는 기차 소리와 섞였습니다. 더 이상 모자 사이에 사랑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만들어낸 업보에 갇힌 두 명의 절망적인 인간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싸움에 지친 그들은 그저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배는 꼬르륵거렸습니다. 민주는 라면 2봉지를 꺼내 낡은 냄비에 물을 끓였습니다. 달걀도 채소도 없었습니다. 라면과 스프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식사했습니다. 갑자기 그들의 시선이 방 안의 유일한 오락거리로 향했습니다. 5만 원에 샀던 화면에 점이 가득한 낡은 14인치 브라운관 TV였습니다. TV에서는 지역 뉴스가 방영되고 있었는데 젊은 기업가에 대한 코너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만나볼 영감을 주는 인물은 지수 최 씨입니다.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민준과 김 여사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의라면 숟가락이 공중에 멈췄습니다. TV 화면이 바뀌었고 지수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달라 보였습니다. 물론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다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블라우스와 어울리는 더스티 핑크색의 스타일리시한 스카프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크고 호화로운 상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상점 위에는 지수 아파렐이라는 큰 간판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TV에서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들렸습니다. 지수 아파렐은 젊은 어머니들을 위한 편안하고 스타일리시하며 단정한 의류를 제공하고자 하는 저의 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카메라는 상점 내부를 비췄습니다. 상점은 붐볐습니다. 사교계 여성 고객들이 다투어 옷과 프리미엄 아기 용품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첫 번째 매장 개장을 기념하여 지수가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으며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번 달 수익의 10%를 보유권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쨍그랑. 김 여사가 라면 그릇을 낡은 TV에 던졌습니다. 화면이 흔들리더니 완전히 꺼졌습니다. 그릇 조각과 라면, 국물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무례한 것. 김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지나가는 기차 소리를 압도했습니다. 저거 자랑하는 거야. 우리 고통 위에서 자랑하고 있다고. 저 빌어먹을 창녀 같은 년. 민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이제 검게 변한 TV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화면 속에서 그는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초라하고 야위고 패배한 얼굴.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병원에서 그날 이후 1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꿈을 짓는 사람들에게는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한때 낯설었던 펜트하우스는 지수와 한울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엄격하지만 공정한 사업 멘토였던 최 회장의 지도 아래 지수 아파렐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지수가 만든 사업 계획서는 탁월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옷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팔았고 커뮤니티를 팔았습니다. 그녀는 젊은 어머니들을 이해하는 브랜드로서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품질은 프리미엄이었지만 가격은 중산층도 접근할 수 있도록 낮췄습니다. 그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1년 만에 지수 아파렐은 5개의 고급 쇼핑몰에 매장을 열었고 수십 명의 지역 재봉사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생산 작업장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신하는 유능한 CEO로 입증되었고 철저하게 운영을 관리했습니다. 지수는 디자인과 마케팅에 집중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한울의 첫 번째 생일이자 지수 아파렐의 1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축하 행사는 호화로운 호텔이나 연회장에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약속대로 지수는 다른 곳에서 축하했습니다. 도시 외곽의 소박하지만 깨끗한 보유권에서였습니다. 희망어머니 보유권 마당은 소박한 풍선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보유권 아이들이 돗자리에 깔끔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쌓여있는 선물 상자와 큰 생일 케이크를 보며 반짝였습니다. 기어다닐 수 있게 된 한울은 할아버지 최 회장의 무릎 위에서 즐겁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작은 무대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최신 컬렉션의 소박하지만 우아한 순백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하고 빛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저는 지수 아파렐의 CEO로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엄마 지수로 그리고 딸로서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 제 아들 한울이 태어났고 그의 탄생은 제 삶의 새로운 새벽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에게 강함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보육원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한울이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눌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한울의 첫 번째 생일과 지수 아파렐의 1년 여정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저와 제 아버지 최 회장은 지수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보유권 건물을 전면 개보수하고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보장하는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보육원 원장 수녀님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은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최 회장은 한우를 안고 가장 크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딸은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수가 무대에서 내려와 한우를 안았을 때 신하가 들고 있던 그녀의 가방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신하는 그것을 열었습니다. 최 회장의 법률팀 중 한 명으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신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고는 케이크를 자르고 있는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수야. 신하가 시끄러운 분위기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소식 있어. 지수가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소식, 신하야? 중요한 거야. 신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업보에 관한 소식. 지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신하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2개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작은 택배회사 사무실에서 민준 아버지, 성함 명의로 200만 원의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범인은 현재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200만 원이라니 지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수억 원이었는데 이제 그는 200만 원 때문에 몰락했습니다. 옛 습관은 버리기 힘든 법이었습니다. 사기 외에는 기술이 없던 민주는 더 작고 더 어리석은 규모로 자신의 범죄를 반복하려 했고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분명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신하는 몇 분 전에 들어온 2번째 메시지로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그것은 신하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경비원으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2번째 메시지. 신하 씨, 방금 우리 단지에서 소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늙은 여자가 시동집에서 빨래를 훔치려다가 붙잡혔어요. 잡히자마자 히스테리하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경비실로 데려갔을 때 제가 얼굴을 봤어요. 세상에, 지수 씨의 전 시어머니 김 여사였어요. 얼굴은 초췌하고 야위고 말랐더군요. 정말 창피합니다. 지금은 경찰이 데려갔습니다. 명품 브랜드 가방을 자랑하던 사교 모임의 여왕이 싸구려 빨래를 훔치는 도둑이 되다니. 업보는 가장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민준이 체포되면서 김 여사는 유일한 수입원마저 잃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그녀는 굶주렸고 그녀의 굶주림은 그녀의 수치심을 압도했습니다. 지수는 휴대폰 화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신하가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지수야, 괜찮아? 지수는 길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승리의 폭발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환호하고 싶은 욕구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느낀 것은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녀가 깨닫지 못했던 오랫동안 걸려있던 매우 무거운 짐이 마침내 풀렸습니다. 그 장은 정말로 운명에 의해 닫혔습니다.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잠그고 신하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괜찮아.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히려 후련해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한울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생일 케이크를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그녀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 얘야, 촛불 불 시간이다.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한우를 품에 안고 그의 통통한 뺨에 키스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옆에 보육원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둘러싸여 케이크 앞에 섰습니다. 생일 축하해, 아들아. 그녀가 한울에게 속삭였습니다. 지수는 잠시 눈을 감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눈을 뜨고 미소를 지었고 한울과 함께 숫자 1 촛불을 불었습니다. 불꽃은 꺼졌고 남은 것은 오직 빛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새벽의 빛이었습니다.